하루 2달러로 버티는 2억 명의 사람들. 그 바로 옆에서 억만장자들이 우주를 꿈꾸는 나라. 이 모순된 풍경 믿어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생존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를 뒤흔드는 IT 기업들이 탄생합니다. 핵을 가진 군사대국, 화성 탐사에 성공한 우주 강국, 그리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이 극단의 공존,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모순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1947년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유를 얻은 날, 인도는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인도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의 탄생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7년 8월) 중순, 영국이 마침내 인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 식민지를 감당할 힘이 없었던 영국은 떠나면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수백만 명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종교를 기준으로 나라를 둘로 잘라버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들이 같은 땅에서 뒤섞여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도 않던 선 하나가 그어진 것입니다. 힌두교는 하나의 국가를 원했고, 무슬림은 다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도의 나라를 요구했죠. 결국 영국은 이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경선이 그어지자마자 잘못된 쪽에 남게 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동해야 했죠.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교와 시크교 신자들은 인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숫자만 약 1,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구 이동 중 하나였죠. 국경 지역에서는 종교 간 증오가 폭발했고, 학살과 약탈,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최소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난민을 태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안에 탄 사람들이 전부 살해된 채 발견되는 일도 벌어졌죠. 이건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대규모 참사였습니다. 이런 참혹한 분할은 두 나라 사이에 깊은 원한과 불신을 심어놓았습니다.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향해 핵무기를 겨눈 채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리고 독립 직후 인도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국민의 약 78%는 글을 읽지 못했으며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농업은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었고, 산업 기반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죠.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를 굴릴 힘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총리로 등장한 인물이 자와할랄 네루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계속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 또다시 서구에 의존한다면 그게 진짜 독립인가? 이 고민 끝에 네루가 선택한 길이 바로 혼합 경제 체제였습니다. 국가의 핵심 산업은 정부가 직접 쥐고 가겠다는 전략이었죠. 철강 산업에서는 인도 정부가 대형 공장을 직접 세우고 민간 기업의 진입을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산업화의 뼈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비누나 옷감, 식료품 같은 소비재는 민간에 맡기되 가격과 시장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대는 국가가 만들고 살은 민간이 붙이는 구조였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허가라지 체제였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경제활동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부터 새로운 상품을 파는 것까지 전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죠. 결국 기업가들은 혁신보다 허가를 얻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기술 개발보다 정치인과 관료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해졌고,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네루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립 경제를 꿈꿨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인도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인도는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이죠.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급하게 비행기를 띄워 나라가 보유한 금을 런던으로 보내 담보로 맡기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금을 내놓는 순간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권력을 잡은 인물이 나르시마 라오 총리와 만모한 싱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인도는 무너진다. 그리고 결국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경제의 문을 열기로 결단을 내리죠. 이 선택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이었죠. 관세는 대폭 낮아졌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정부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직된 구조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기업들은 처음으로 경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 시장이 비로소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도를 살린 산업이 전통 제조업도 자원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바로 정보기술, IT 산업이었죠. 사실 이건 갑자기 생겨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씨앗은 뿌려져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영어 사용 능력, 그리고 1950년대부터 정부가 설립한 인도 공과대학 같은 최상위 이공계 교육기관들이 그 기반이었죠. 이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해외에서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과 자본을 쌓은 뒤 다시 인도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방갈로르였습니다. 한때는 조용한 주거 지역과 군사 기지에 불과했던 이 도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그리고 인포시스와 타타 컨설팅 서비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연구소를 잇따라 세우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기술 허브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7에서 8%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델리와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같은 대도시에는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나며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죠. IT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인도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성장 그 이상이었죠. 한때 무너질 뻔했던 나라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는데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농촌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에 카스트 제도의 잔재까지 남아 사람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었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농업과 도시 인프라 모두에 부담이 쌓여갔습니다. 분명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성장이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전달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무너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젊은 인구와 민주주의라는 두 축이었죠. 인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25세 이하였으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점을 오히려 위험 요소로 봤습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을 과연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라는 우려였죠. 하지만 인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들을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이 거대한 젊은 인구 자체가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실제로 이 젊은 세대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비교적 낮은 비용,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영어 구사 능력까지 갖춘 인력들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 시장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구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인도를 떠받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독립 직후 인도는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거를 도입합니다. 당시 문맹률이 78%에 달했는데도 투표를 실시한다는 건 서구 정치학자들에게는 거의 실험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인도는 선거 제도를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이 실험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1975년 인디라 간디 총리가 내부 혼란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야당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되고 언론은 통제되며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죠. 사실상 현직 총리가 만들어낸 쿠데타였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시기 동안 경찰은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했고 고문과 탄압이 이어지며 인도 전역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인디라 간디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인디라 간디와 여당은 선거에서 완패했고 권력은 평화적으로 교체됩니다.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갈림길에서 인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인도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 비상사태 기간은 지금까지도 유일한 독재의 시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1962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 그리고 이어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은 인도에게 강한 위기감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이었죠. 결국 1974년 인도는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름은 스마일링 부다, 부처님 오신 날에 진행됐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죠. 인도도 핵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총리 시절 인도는 연속 핵실험을 감행하며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올라섭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파키스탄 역시 맞불 핵실험을 진행했고 남아시아는 순식간에 핵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는 경제 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군사력과 함께 인도가 힘을 키운 또 다른 영역은 우주였습니다. 2008년 인도는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해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2014년 인도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까지 성공하게 되죠. 당시 서방 전문가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가 서구 국가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예산으로 화성 탐사를 성공시켰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기술의 성과가 아니라 인도도 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죠. 실제로 인도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탐사선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환호했고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외교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젊은 인구, 안정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군사력과 우주 기술까지 이 세 가지 요소는 인도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죠. 즉,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연결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이런 외교 방식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비동맹이라는 독특한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냉전 시기 네루 총리는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하는 길을 선택했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도의 외교는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원칙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리를 취하는 실용 외교로 방향을 확장한 겁니다. 미국과는 군사훈련과 경제협력, 그리고 핵협정을 통해 관계를 강화했고, 러시아와는 무기 수입과 에너지 협력을 유지했으며, 중국과는 국경 갈등 속에서도 경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는 어느 한 진영에 몸을 맡기는 대신 모든 강대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줄타기 외교를 선택한 것이죠.
이런 인도가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였습니다. 인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 앞에 나섰습니다. 바로 백신 외교였죠. 세계 최대 수준의 제약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저렴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백신 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3% 수준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자국 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위기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인도의 행보는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팬데믹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던 중국과 대비되면서 인도는 도움을 주는 국가, 즉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는 군사력, 우주기술, 외교 전략, 그리고 백신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들까지 활용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도의 외교가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충돌하며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가란 계곡 충돌 사건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96년 협정을 통해 국경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총 대신 돌을 던지고 못이 박힌 곤봉 같은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해 싸웠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의 군인들이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큰 충격을 안겼죠. 여기에 더해 건국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온 파키스탄과의 관계 역시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2025년 5월에도 무장 테러가 발생하며 양국이 다시 군사적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충돌 하나가 언제든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외부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 내부에서도 또 다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인도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델리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든 젊은 직장인들이 카페에 줄을 서 있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깨끗한 물조차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인도의 현실입니다. 1991년 경제 개방 이후 인도의 GDP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같은 대도시는 글로벌 기업과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 찼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루 몇 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수억 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섰지만 동시에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2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죠. 강대국이라는 타이틀 뒤에는 거대한 빈부격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 특유의 사회 구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만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모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무슬림 소수자 차별 논란을 불러왔고 법적으로는 금지된 카스트 제도의 잔재 역시 여전히 사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층 계급 출신들은 교육과 취업, 사회적 지위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델리의 겨울은 이제 안개가 아니라 스모그와 함께 시작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들 중 상당수가 인도에 몰려 있을 정도죠. 급격한 산업화와 차량 증가가 공기와 강을 동시에 오염시켰고 그 영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는 농업 기반을 흔들고 있고 이는 곧 수억 명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때 인구 보너스라 불리던 젊은 인구가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위생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도 인구의 약 42%가 화장실 없이 야외에서 용변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하수 처리 시설과 깨끗한 물 공급 같은 기본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였죠. 게다가 전통적으로 이런 일을 특정 계층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겐지스강 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지금 놀라운 성장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한 외국 언론 기자는 인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는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의 인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인도는 이미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하루 2달러로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전혀 다른 삶. 인도는 지금 이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끌고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과연 이 거대한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인구,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력까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미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사회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인도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일지도 모릅니다.